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정의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바라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 합의가 안 됐어요. 예.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해 정당마다 입장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예. 근데 대개는 자기들은 정의롭지만 상대당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의 방향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자인 존 로크는 통치론이란 책에서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까지 법원에다가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기구의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예. 법적 판단의 결과가 곧 정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이익이다.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강자의 이익 이외의 정의란 없다. 강자의 이익을 위해 국가 조직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권력 다툼을 벌일 때 사심 없이 호소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 국가 조직이 만든 법은 정의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부터 국가 조직이 법을 만들 때 보편적 정의에 입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강자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 안에 이미 강자의 사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네. 앞서 존 로크도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힌 거지 모든 법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본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로크는 앞에 말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만약 법이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그 법은 정당성을 잃는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법도 정당성이 없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시민의 불복종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는 법이 곧 정의가 되지 못하며 현실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많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만약 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상태라면 그 법을 따르고 존경하는 행위는 불의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의롭지 못한 법 때문에 불의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예컨대 유신 체제 시절에 정치 활동이나 집회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긴급조치법이라든지 네.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서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던 방공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경우라면 그 법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진 사람이 자칫 불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네. 하지만 그 법이 정말 정의로운 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항상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서로는 이 문장에서 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을 국민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을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서로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법에 충실한 국민이 되기 이전에 정의를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로운 인간이 된 후에 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서로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법이 정의로운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번 정해진 법을 무작정 따르려 한다면 자칫 불의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도 자기의 주저인 정의론이란 제목의 책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롤스가 보기에도 법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긴 하지만 네.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건 그 법이 정의롭고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정의롭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못한 법이라면 당연히 개선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한편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대한민국이나 우리 사회를 네.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면 정의에 대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로움에 대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다 일관되게 이건 정의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동의나 합의.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죠? 그걸 이제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가 돼야 되죠. 네, 그것도 비슷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당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보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힘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면 정의감을 가져도 그 정의를 실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정의로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칠지 모르겠지만 뒤로는 불의나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불의한 사람이 권력을 쥐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정의와 힘은 결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정의로운 사람에게 권력을 주거나 네. 힘을 가진 사람이 정당해져야 한다라는 게 파스칼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힘이 없어. 네. 그럼 그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기가 어렵겠네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프랑스 철학자인 데리다도 법의 힘이라는 책에서 파스칼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힘 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정의 없는 힘은 전제적이다. 힘없는 정의는 반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항상 사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 없는 힘은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정의와 힘은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당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데리다도 정의와 힘은 결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세상에는 항상 사악한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힘이 없는 정의는 그들의 반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 결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거죠. 반면에 정의롭지 못한 힘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힘을 가진 사람이 정당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지극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후자처럼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가 정의롭게 되는 건 제가 보기엔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의에 대한 간절함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전자,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잘 골라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나마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앞서서 뭐 사악한 사람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다 자기들은 정의를 지금 정의라고. 부르고 예, 그렇죠.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가 정의인가? 예. 여기에 대한 게 되게 좀 논란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살고자 해도 뭐가 정의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정의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링랑 씨가 정의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들어야 하는 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장링랑 씨에 따르면 정의는 법에 나와 있거나 신이 정해준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매번 사람들이 합의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한쪽에서는 정의라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불이라고 외치는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또 네. 사회가 변하니까 네. 정의의 기준도 달라질 거고. 네. 그럼 뭐가 그때 매번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서로 탐구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어. 뭐 최근에 정의와 관련돼서 제일 유명한 책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예, 책인데 그 책에서 샌델 교수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을에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샌델 교수가 보기에도 정의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합의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 자체가 바로 정의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의란 고정된 상태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정의로운지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